할머니, 오늘까지 돈 못 갚으면 이 좌판 다 엎어버리는 수가 있어. 알아들어. 새벽의 신선한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재래시장의 아침. 평화로운 활기를 찢는 고성이 울려 퍼졌다. 목소리의 주인은 딱 봐도 선량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거구의 사내. 사채업체 독수리 금융의 대표 마동철이었다. 그의 옆에는 비슷한 인상의 부하 두 명이 팔짱을 낀 채 위협적으로 서 있었다. 그들의 앞에 선 것은 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의 박할머니였다. 평생을 시장 한 구석에서 채소를 팔아온 노인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작은 몸을 떨며 애원했다. 사장님, 며칠만 시간을 더 주시면 어떻게 안 될까요? 손주 녀석 병원비 때문에 정말 여유가 없어서 그럽니다. 마동철은 코웃음을 쳤다. 그의 비웃음은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유독 날카롭게 들렸다. 또 그놈의 손주 타령, 내가 자선 사업가인 줄 알아. 여기가 무슨 자선 단체냐고. 돈 빌렸으면 갚는 게 순리야. 그 간단한 걸 아직도 몰라.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부하 중 하나가 발길질로 할머니의 파릇파릇한 상추가 담긴 소쿠리를 걷어찼다. 힘없이 날아간 소쿠리에서 상추들이 흙바닥 위로 처참하게 쏟아졌다. 박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주변 상인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이 광경을 쳐다봤지만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좌판으로 시선을 돌리거나 못 본 척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저들에게 밉보였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장의 모든 소음과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한 곳이 있었다. 박할머니의 채소 좌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작은 생선 가게였다. 가게 주인 강서연은 묵묵히 도마 위에 놓인 생선의 배를 가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칼은 무심하게 번뜩였고 그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감정의 동요도 없어 보였다. 서연은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시장 상인이었다. 질끈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생선 비린내가 밴 낡은 앞치마. 그녀의 표정은 늘 무심했고 말수도 적어 시장 상인들과 깊게 어울리는 법이 없었다. 그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문을 닫는 성실한 상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소리 없이 마동철 일당의 모든 움직임을 좇고 있었다. 마치 사냥감을 관찰하는 맹수처럼 그녀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마동철의 과장된 몸짓, 부하들의 불안정한 자세, 그리고 박할머니의 떨리는 어깨까지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시야 안에 담겨 있었다. 마동철은 할머니의 눈물이 귀찮다는 듯 인상을 썼다. 아, 진짜 재수없게 우는 소리 좀 그만해. 시끄러워 죽겠네. 오늘 안에 해결 못하면 내일은 이 좌판 통째로 드러낼 줄 알아. 그는 경고를 날리며 다른 채소 상자에도 발을 뻗으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사장님. 나지막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그들의 사이에 끼어들었다. 마동철과 부하들의 시선이 동시에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생선 가게의 강서연이 어느새 칼을 내려놓고 그들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다가왔다. 마동철은 어이가 없다는 듯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뭐야? 이 아줌마는 우리가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그는 서연의 행색이 남루하고 몸에서는 비린내가 진동하는 것을 보고는 노골적으로 경멸의 빛을 드러냈다.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다. 서연은 마동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무슨 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으로 해결하시죠. 할머니께서 놀라셨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전달할 뿐인 건조한 톤이었다. 그 태도에 마동철의 심기가 제대로 뒤틀렸다. 부하 중 하나가 비웃으며 나섰다. 아줌마, 생선 대가리나 치던 실력으로 어딜 나서 괜히 똥물 튀기 싫으면 저리 꺼져. 그는 서연을 밀치려는 듯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딪힌 쪽은 그 부하였다. 마치 단단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그의 어깨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튕겨 나갔다. 부하는 순간적인 충격에 몇 걸음 비틀거렸다.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은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을 뿐인데도 말이다. 마동철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방금 전의 상황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 여편네 봐라, 겉보기랑은 좀 다른가 보네. 그는 팔을 걷어붙이며 직접 서연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서연의 작은 몸 위로 드리워졌다. 위압감을 주려는 의도였다. 아줌마, 내가 좋게 말할 때 끼어들지 마. 이건 우리랑 저 할망구 사이의 문제야. 당신 같은 생선 장수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비린내 나니까 저리 가. 마동철은 서연의 턱끝을 손가락으로 툭 치며 조롱했다.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녀는 마동철의 손가락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께서 갚으셔야 할 돈이 얼마입니까? 질문은 뜬금없었지만 그 안에는 상황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마동철은 잠시 멈칫했다가 폭소를 터뜨렸다. 이 아줌마가 진짜 웃기네. 당신이 갚아주게 당신 하루 종일 생선 팔아봤자 내 하루 이자도 못 낼 걸. 부하들도 따라서 비웃기 시작했다. 시장 전체가 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박할머니는 겁에 질려 서연의 옷자락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가씨, 이러지 마.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야.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며 안심시켰다. 그리고 다시 마동철을 향해 말했다. 갚아드릴 수는 없지만 보증은 서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할머니께서 매달 분할 상환하시도록 돕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시죠. 그녀의 제안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중했다. 하지만 마동철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들렸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험악한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서연의 멱살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네가 뭔데 보증을 서, 내 신용이 뭔데, 이 바닥에서 생선 팔아먹는 내 말을 누가 믿어준대. 그의 거친 손이 서연의 낡은 옷깃을 향해 날아들었다. 주변 상인들은 모두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저 여자도 끝장이라는 생각이 모두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예상했던 폭력은 일어나지 않았다. 마동철의 손은 서연의 옷깃에 닿기 직전 허공에서 멈췄다. 서연이 너무나도 빠르고 간결한 동작으로 그의 손목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그 움직임은 마치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 마동철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가늘어 보이는 여자의 손이 자신의 굵은 손목을 쇠사슬처럼 감고 있었다. 그는 손을 빼내려 힘을 주었지만 서연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목을 파고드는 압력이 점점 더 강해져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마동철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부하 2명이 놀라서 동시에 달려들려 했지만 서연의 차가운 한마디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움직이지 마.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진짜였다. 서연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마동철의 눈을 응시했다. 사장님, 제가 아까 정중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달라고요. 그녀의 소나기 힘은 점점 더 강해졌다. 마동철은 거구의 사내라는 것이 무색하게 고통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놔라 이 미친 여자가. 그가 발악하며 다른 손으로 서연을 치려 했지만 서연은 그의 움직임을 예측했다는 듯 몸을 살짝 비틀어 피했다. 동시에 마동철의 손목을 잡은 손을 비틀자 그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 모습은 거대한 곰이 작은 담비에게 농락당하는 것처럼 보였다.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늘 말없이 생선만 팔던 존재감 없던 저 여자가 어떻게 저런 거구의 사채업자를 제압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알던 강서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군더더기 없는 절도와 힘이 넘쳤다. 서연은 마동철을 잠시 더 붙잡고 있다가 가볍게 밀쳐냈다. 마동철은 몇 걸음 뒤로 물러나며 자신의 손목을 붙잡았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손목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이 여자가 그냥 미친 게 아니었어. 너, 정체가 뭐야?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같은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부하들 역시 겁먹은 눈으로 서연과 자신들의 두목을 번갈아 쳐다볼 뿐 섣불리 다가오지 못했다. 서연은 흐트러진 옷깃을 바로잡으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저는 그저 이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상인일 뿐입니다. 그녀는 흩어진 상추를 주워 담는 박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용히 부축했다. 그 모습은 방금 전 무시무시한 힘을 보여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범하고 다정했다. 마동철은 쉽사리 물러설 수 없었다. 여기서 이대로 돌아가면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뭐해? 멍청이들아, 전연 하나 처리 못해. 하지만 부하들은 망설였다. 방금 전 동료가 어깨를 부딪혔다가 튕겨나가고 두목의 손목이 잡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망설임을 본 마동철은 더욱 분노했다. 이 새끼들이 진짜 돈 받고 일하는 거 아니야. 그는 옆에 있던 빈 나무 상자를 발로 차 부수며 소리쳤다. 부서진 나무 조각 하나가 서연의 발치로 날아와 떨어졌다. 그것은 명백한 위협이자 마지막 경고였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기회를 드렸는데 거절하시는군요. 그녀의 말과 함께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평범한 상인의 개입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이 지금 막 건드린 것이 평범한 시장 상인이 아니라 UDT 역사상 최강이라 불렸던 암사자의 잠자는 본능이었다는 것을. 강서연의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상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으며 단련된 자의 냉철함과 상대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는 듯한 분석적인 시선이 담겨 있었다. 마동철은 자신도 모르게 그 눈빛에 압도되어 잠시 주춤했다. 마치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 앞에 선 초식동물처럼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뭐야? 그 눈빛은
마동철이 애써 허세를 부리며 말을 더듬었다. 그의 부하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저마다 손에 부서진 나무 상자, 조각이나 근처에 있던 몽둥이가 될 만한 것들을 집어들었지만 섣불리 그녀에게 다가서지 못했다. 저 가녀린 여자의 몸 어디에서 그런 살기가 뿜어져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서연은 그들의 불안정한 자세와 어색한 무기파지법을 조용히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마치 싸움의 기술을 가르치는 교관처럼 나지막하지만 시장 전체에 울릴 만큼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른손잡이가 무기를 들 때는 왼발이 앞으로 나와야 중심이 잡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너무 흥분해서 호흡이 흐트러졌군요. 그런 상태로는 공격의 예비 동작이 너무 큽니다. 그녀의 지적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귀에는 그저 미친 여자의 헛소리로 들릴 뿐이었다. 마동철은 실소를 터뜨렸다. 미친년. 이제는 무술 강의까지 하시네. 네가 뭘 안다고 나불거려. 그의 분노는 모욕감으로 인해 더욱 커져갔다. 한낱 생선파는 아줌마에게 싸움의 기술을 지적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시끄러워. 여자가 어디서 감히. 마동철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는 자신의 압도적인 체격과 힘을 과시하며 서연을 밀쳐버리기 위해 달려들었다. 그의 육중한 몸이 서연의 어깨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주변 상인들이 짧은 비명을 질렀다. 저렇게 부딪히면 보통 여자는 저만치 나가 떨어질 것이 뻔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진 순간 서연의 의식은 찰나의 순간 다른 시공간으로 빨려 들어갔다. 차가운 겨울 바다에 소금기 섞인 바람, 살을 애는 듯한 파도 소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고무보트에 몸을 싣고 극한의 훈련을 받던 그 시절. 정신 차려. 네가 여기서 무너지면 내 동료들 전부 죽는 거다. 귀청을 찢을 듯 포효하던 교관의 얼굴이 마동철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겹쳐 보였다. 온몸을 짓누르는 군장의 무게, 얼어붙은 손가락의 감각, 그리고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바다의 냉기, 그 모든 감각이 섬광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그녀의 몸에 각인된 수백, 수천 번의 생사를 넘나드는 훈련으로 다져진 조건 반사였다. 서연의 몸은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반 발자국 뒤로 물러나며 자세를 낮췄다. 마동철이 가한 힘은 그녀의 유연한 움직임에 의해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졌다. 마동철은 자신이 전력을 다해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서연이 약간 비틀거렸을 뿐 멀쩡히 서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힘이 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욱 이성을 잃었다. 이 괴물 같은 년이. 그는 이제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서연의 머리채를 잡아 내리치기 위해 다시 한번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관찰하지 않았다. 더 이상 경고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마동철의 손이 그녀에게 닿기 1초 전 그녀의 왼손이 번개처럼 솟아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목표를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날아가는 유도탄과 같은 정교하고 치명적인 움직임이었다. 탁! 짧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렸다. 서연의 손이 마동철의 굵은 팔뚝을 정확하게 붙잡았다. 손가락이 아니었다. 손날 전체를 사용해 상대의 신경과 근육이 밀집된 급소를 가격하며 동시에 붙잡는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CQC 근접 전투 기술의 일부였다. 마동철의 움직임이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멈췄다. 그의 팔은 마치 거대한 바이스에 물린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팔뚝의 특정 지점에서부터 시작된 극심한 고통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자신의 팔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동철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자신의 팔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서연의 손은 그의 근육 깊숙이 파고든 쐐기처럼 박혀 있었다. 그녀의 가녀린 팔에서 어떻게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힘이 나오는지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내 팔라. 이 미친년아. 그가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지만 서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잡은 팔을 살짝 비틀었다. 그러자 마동철의 몸 전체가 균형을 잃고 휘청이며 무릎을 꿇을 뻔했다. 단 하나의 움직임으로 거구의 남자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겁에 질린 부하 2명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달려들었다. 두목님, 2년이 하지만 그들이 서연에게 닿기도 전에 그녀는 마동철을 방패처럼 사용해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겼다. 부하들은 자신들의 두목을 때릴까봐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그 짧은 순간 서연의 오른손이 움직였다. 그녀는 여전히 왼손으로 마동철을 제압한 상태에서 허공을 가른 오른손으로 달려들던 부하 하나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그의 팔을 꺾어 다른 부하의 얼굴을 가격하게 만들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한 명은 동료의 주먹에 맞아 코피를 터뜨리며 뒤로 나자빠졌다. 팔이 꺾인 다른 한 명은 비명을 지르며 몽둥이를 떨어뜨렸다. 이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단 2번의 움직임으로 3명의 남자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것이다. 시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상인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제압 혹은 훈련된 전문가의 시연에 가까웠다. 저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제야 모두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 서연은 코피를 흘리며 쓰러진 부하와 손목을 잡고 고통스러워하는 다른 부하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여전히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마동철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공포가 가득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를 건드렸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서연은 마동철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당신들은 선을 넘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동철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녀는 마동철의 팔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우드득 하는 뼈가 뒤틀리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마동철의 얼굴은 공포와 고통으로 하얗게 질렸다. 시장의 평범한 상인인 줄 알았던 그녀의 소나기에서 그는 자신의 비참한 최후를 예감하고 있었다. 마동철의 팔뚝을 짓누르는 고통은 단순한 물리력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해부학적 지식이 없다면 가할 수 없는 신경과 인대를 정확히 공격하는 기술적인 압박이었다. 그는 거대한 몸집을 가졌지만 고통 앞에서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저항하려는 의지마저 꺾여버렸다. 서연은 마동철의 눈에서 완전한 공포를 읽어냈다. 그녀는 더 이상 힘을 가하지 않고 대신 잡고 있던 팔을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동작으로 비틀었다. 그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안무와도 같았다. 그녀는 마동철의 팔꿈치 관절을 지렛대 삼아 그의 몸 전체를 통제했고 그의 무릎이 저절로 꿀리도록 만들었다.
마동철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한쪽 무릎을 찧었다. 그와 동시에 서연은 그의 손목에 있던 힘을 순간적으로 풀었다. 고통에서 해방된 마동철은 반사적으로 자신의 팔을 감싸주며 뒤로 물러났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과정은 단 몇 초 만에 이루어졌다. 두 명의 부하는 이미 나가떨어져 있었고 우두머리인 마동철은 무릎을 꿇었다가 간신히 일어선 참이었다. 시장의 상인들은 눈앞의 광경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지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들의 뇌리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그때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부하 중 한 명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군 복무 시절 전방수색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비록 특수부대원은 아니었지만 부대 교류 훈련 때 UDT 대원들의 근접 전투 시범을 멀리서나마 본 적이 있었다. 김민준의 눈에 방금 서연이 보여준 동작이 스쳐 지나갔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관절을 제압하는 기술. 급소를 정확히 가격하여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손날 공격. 그것은 동네 건달의 싸움 기술이 아니었다.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양성하는 최정예 요원들의 살인 기술이었다. 두목님. 김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동철을 불렀다. 저 여자, 저 기술은. 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공포가 그의 목구멍을 틀어막고 있었다. 마동철은 고통스러운 팔을 부여잡은 채 으르렁거렸다. 기술은 무슨 놈의 기술, 그냥 운이 좋았던 것뿐이야. 저 미친년이.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민주는 거의 기어오다시피 마동철에게 다가가 다급하게 속삭였다. 아닙니다. 두목님, 저건 제가 군대에서 봤던 특수부대, UDT나 특전사 같은 사람들이 쓰는 기술입니다. 저건 진짜예요. 저 여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확신에 찬 공포가 담겨 있었다. 특수부대라는 단어가 마동철의 귓가에 폭탄처럼 터졌다. 그는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생선 비린내가 나는 낡은 앞치마, 질끈 묶은 머리, 무심한 표정. 어디를 봐도 군인. 그것도 최정예 특수부대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방금 전 자신이 겪었던 뼛속까지 파고들던 고통과 그녀의 살기 어린 눈빛은 김민준의 말을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었다. 이제는 마동철 일당이 포위된 사냥감 신세였다. 시장 상인들의 시선도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구경거리였지만 이제는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 나직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저 아줌마. 원래 저랬어. 아니, 평소엔 말 한마디 없었잖아. 대체 정체가 뭐지? 영화 배우인가? 서연은 그 모든 혼란을 뒤로 한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앞치마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냈다. 그녀는 더 이상 마동철 일당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넘어진 채소들과 겁에 질린 박할머니에게 쏠려 있었다. 그 무심한 태도가 마동철에게는 더 큰 굴욕감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채소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박할머니가 울먹이며 그녀를 말렸다. 아가씨, 됐어, 그냥 둬. 저 사람들한테 밉보이면 안 돼. 서연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녀가 오늘 처음으로 보인 인간적인 감정이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무도 할머니를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강철과도 같았다. 그 순간 마동철은 결심해야 했다. 여기서 더 버티다가는 정말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본능적인 경고가 머릿속을 울렸다. 부하인 김민주는 이미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다른 부하 역시 마찬가지였다. 젠장. 마동철은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수치심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여자에게 처참하게 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물러나야 했다. 그는 아직 통증이 남은 팔을 흔들며 쓰러진 부하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허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끝은 미세하게 갈라지고 있었다. 오늘 일은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내서 가만두지 않겠어. 두고 보라고. 서연은 그의 협박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채소를 주워 담을 뿐이었다. 그녀의 등은 마동철에게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보였다. 그 완벽한 무시가 마동철의 자존심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결국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은 비틀거리며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갔다. 그들이 사라지자 시장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한순간에 거치는 듯했다. 상인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조용히 할머니를 돕고 있는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더 이상 그녀를 평범한 생선 가게 주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등 뒤로 거친 파도를 헤치며 조국을 지키던 암사자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어른거리고 있었다. 소문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복수를 다짐하며 돌아선 마동철의 어리석은 분노는 더 큰 파멸을 향한 서곡에 불과했다. 시장 바닥에서의 굴욕적인 패배 이후 마동철의 사무실은 냉랭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값비싼 소파에 앉아 멍든 자신의 팔목을 내려다보았다. 물리적인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구겼다는 수치심이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시발, 그 미친년. 대체 정체가 뭐야. 마동철이 재떨이를 벽에 집어 던지며 포효했다. 재떨이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박살났다. 부하들은 그의 살기 등등한 모습에 숨을 죽인 채 서 있을 뿐이었다. 특히 군대 경험이 있던 김민준의 얼굴은 아직도 사색이었다.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두목님, 제 생각에는 오늘은 일단 물러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봤던 그 기술들은 농담이 아니라 진짜 사람 잡는 기술이라고요. 그는 진심으로 마동철을 말리고 싶었다.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충고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마동철은 벌떡 일어나 김민준의 멱살을 잡았다. 닥쳐. 이 새끼야. 그럼 내 말은 우리가 계집년 하나 무서워서 꼬리 말고 도망가야 한다는 거야. 소문이 어떻게 나겠어. 독수리 금융이 생선 파는 아줌마한테 깨졌다고. 그의 이성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다. 굴욕감은 그를 더욱 폭력적이고 무모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빨을 갈며 말했다. 기술 웃기지 말라 그래. 그년이 무슨 터미네이터라도 된단 말이야. 혼자서는 안 되겠지. 하지만 우리가 작정하고 머릿수로 밀어붙이면 어쩔 건데. 쇠 파이프 앞에서는
그 어떤 기술도 소용없어. 마동철은 복수를 결심했다. 단순히 돈을 받아내는 차원이 아니었다. 그는 강서연이라는 여자의 존재 자체를 시장에서 지워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가게를 잿더미로 만들고 다시는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짓밟아줄 생각이었다. 그는 즉시 다른 지점의 인원들까지 호출하기 시작했다. 한밤중 시장이 문을 닫았을 때 기습할 계획이었다. 같은 시각 시장의 소란이 모두 끝난 뒤 강서연은 묵묵히 자신의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다. 다른 상인들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거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박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아가씨, 정말 고맙지만 저 사람들 독한 놈들이야. 꼭 몸조심해야 해. 서연은 그들의 걱정에 희미한 미소로 답할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패배한 맹수는 더 포악해져서 돌아오는 법이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수많은 시뮬레이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장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상인들이 모두 떠나 텅 빈 시장에 어둠이 내렸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가게 셔터를 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시장의 가장 후미진 곳 CCTV도 닿지 않는 구석으로 향했다. 그녀는 낡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투박한 모양의 구형 폴더폰을 꺼내 들었다. 전원을 켜자 짧은 부팅음과 함께 액정 화면이 켜졌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단축 번호를 길게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수화기 너머에서 군인 특유의 절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씀하십시오. 서연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더 이상 시장 상인의 것이 아니었다. 냉철하고 절제된 군인의 목소리였다. 암사자, 독수리 호출.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잠시 침묵했다. 암사자라는 호출명은 이미 전설이 된 이름이었다. 잠시 후 훨씬 더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배님이십니까? 여긴 윤호준 소령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현 시간부로 비공식 감청 요청한다. 타겟 독수리 금융 대표 마동철 관련 인물들의 모든 통신 및 이동 경로 파악해서 30분 단위로 보고할 것. 단순 감시 임무다. 절대 개입은 불허한다. 이상.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충성. 서연은 짧은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배터리를 분리한 뒤 유심칩까지 빼서 잘게 부순 후 근처 하수구에 버렸다. 완벽한 증거 인멸이었다. 그녀는 잠시 어둠 속에 서서 밤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이제 외부의 지원은 확보되었다. 남은 것은 자신의 전장을 직접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어두운 시장 안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상품이나 좌판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시장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전술 지도로 읽고 있었다. 생선 가게와 정육점 사이의 좁은 골목. 이곳은 완벽한 병목 지점이야. 한 번에 2명 이상 들어올 수 없지. 천장에 얼기설기 매달린 방수포와 전선들. 조명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저것들을 이용해 시야를 가리고 이동 경로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각 가게 앞에 놓인 대형 수조와 물청소용 고압 호스. 바닥을 미끄럽게 만들면 균형을 잃기 쉽다. 특히 훈련되지 않은 자들은 더욱. 그녀는 시장의 모든 지형 지물을 자신의 무기로 변환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몇 군데를 손보기 시작했다.
낡은 배전함의 뚜껑을 열어 구조를 확인하고 특정 구역의 전원만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조작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던 쇠꼬챙이 몇 개를 손이 닿기 쉬운 곳으로 옮겨두었다. 아무렇게나 쌓여있던 빈 생선 상자들의 위치를 미묘하게 바꾸어 완벽한 엄폐물이자 장애물로 만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어떤 망설임이나 불안도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해왔던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침착하고 체계적이었다. 그녀가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 속에서 벌이는 일방적인 사냥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서연은 시장의 중앙, 자신의 생선 가게 앞에 섰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만이 그녀가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다가올 적들의 숫자와 움직임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1명, 2명, 10명, 20명,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곳은 그녀의 영역이었다. 함정은 설치되었다. 이제 독수리를 자처하는 어리석은 까마귀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그녀의 등 뒤로 도시의 불빛을 받은 칼갈이 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도시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시장 주변의 어둠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10대가 넘는 검은색 승합차와 세단이 소리 없이 시장의 여러 입구를 둘러쌌다. 차문이 열리고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들이 손에 쇠 파이프와 야구방망이 같은 둔기를 든 채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수는 어림잡아 30명은 좋게 넘어 보였다. 마동철은 그들 맨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담배를 꼬나물었다. 낮의 굴욕은 분노가 되어 그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이 정도 인원이면 그 여자가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를 가졌다. 한들뼈도 못 추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담배를 바닥에 던져 구둣발로 비벼 끄며 나지막이 명령했다. 들어가서 그년 가게부터 싹 다 때려 부숴. 여자는 죽이지만 말고 내 앞으로 끌고 와. 감히 나 마동철을 건드린 대가가 뭔지 똑똑히 가르쳐 줘야지. 예, 두목님. 사내들은 함성을 지르며 어두운 시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그들의 발소리와 고함 소리가 텅 빈 시장의 정막을 깨뜨렸다. 그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기세등등하게 중앙 통로를 향해 진격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중앙에 위치한 작은 생선 가게였다. 하지만 그들이 시장의 중앙 광장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시장을 비추던 유일한 비상등 몇 개가 동시에 꺼졌다. 완벽한 암흑이 그들을 덮쳤다. 사내들은 순간적으로 시야를 잃고 당황하여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뭐야? 누가 불 껐어? 아무것도 안 보여. 시발. 누구야? 그들의 고함 소리가 어둠 속에서 불안하게 울려 퍼졌다. 바로 그 혼란의 순간 사냥이 시작되었다. 어둠 속에서 유령 같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움직였다.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시장의 지형지물을 손바닥처럼 훤히 꿰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암흑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었다. 오히려 이 어둠은 그녀에게 완벽한 위장막을 제공해 주었다. 가장 선두에 서 있던 사내의 등 뒤로 서연이 소리 없이 다가섰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남자의 입을 맑고 다른 손에 든 묵직한 무언가로 그의 목 뒤 경동맥 부근을 강하게 가격했다. 컥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거구의 사내는 소리 없이 쓰러졌다. 서연이 사용한 무기는 다름 아닌 얼린 고등어 2마리를 질긴 노끈으로 묶어 만든 자신만의 둔기였다.
서연은 쓰러진 남자를 질질 끌어 근처 좌판 밑으로 밀어넣었다. 이 모든 것이 5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일어났다. 아무도 자신의 동료 하나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혼란에 빠진 마동철이 소리쳤다. 다들 흩어져서 찾아 핸드폰 불이라도 켜. 그의 명령은 최악의 악수였다. 흩어지는 순간 그들은 더 쉬운 사냥감이 될 뿐이었다. 몇몇이 핸드폰 손전등을 켜자 어둠 속에 몇 개의 광선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것은 그들의 위치를 포식자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이정표나 다름없었다. 한 사내가 핸드폰 불빛으로 주변을 비추며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위에서 무언가 쏟아져 내렸다. 비린내가 진동하는 생선 내장이었다. 으악! 이게 뭐야? 그가 비명을 지르며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졌다. 그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서연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그의 관자놀이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또 한 명이 리타이어했다.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사내가 바닥에 흥건한 물기를 미처 보지 못하고 발을 헛디뎠다. 서연이 미리 고압 호스로 뿌려놓은 물이었다. 남자가 균형을 잃고 허우적거리는 순간 옆에 있던 생선 상자 더미가 무너지며 그를 덮쳤다.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가가 그의 급소를 공격해 무력화했다. 공격은 시장의 모든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공격자는 오직 한 명, 강서연뿐이었다. 그녀는 마치 박쥐처럼 소리와 반향만으로 상대의 위치를 파악하고 최단 경로로 움직여 가장 취약한 목표부터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다.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철저하게 훈련된 살상 기술의 향연이었다. 가격, 꺾기, 조르기. 그녀의 손길이 닿는 족족 마동철의 부하들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쓰러져 나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내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보이지 않는 적에게 동료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상황은 그들이 평생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공포였다. 여기 무언가 있다. 귀신이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야. 도망가야 해. 그들의 사기는 완전히 꺾였다. 몇몇은 비명을 지르며 입구 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미리 쌓아둔 상자 더미가 길을 막고 있었다. 그들이 장애물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사이 서연은 그들의 등 뒤에서 나타나 차례차례 처리했다. 마동철은 점점 줄어드는 부하들의 고함 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겁에 질려 주변에 남은 몇 안 되는 부하들을 끌어모았다. 뭉쳐 흩어지면 당한다. 다들 내 옆으로부터. 그는 등과 등을 맞대고 원형진을 치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머리 위 천장에서 치직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고개를 드는 순간 그들을 덮고 있던 거대한 방수포가 찢어지며 차가운 바닷물이 쏟아져 내렸다. 생선 수조에 연결해 놓은 호스를 서연이 터뜨린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냉수 세례에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정점, 단 하나의 조명이 켜졌다. 그것은 서연의 생선가게 간판을 비추는 작은 스포트라이트였다. 불빛 아래 강서연이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얼린 고등어가 들려있지 않았다. 대신 정육점에서 가져온 날카롭게 날이 선 발골용 칼 두 자루가 섬뜩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의식을 잃은 사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30명이 넘던 사내들 중 이제 서 있는 것은 마동철과 그의 옆에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마지막 부하 한 명뿐이었다.
마동철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을 저 여자 혼자서 해냈단 말인가.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너는 대체 정체가 뭐야? 인간이 아니야. 서연은 칼을 든 채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구둣발이 바닥에 무릉덩이를 첨벙이며 내는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걸음 소리처럼 시장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깊었다. 마치 심연처럼 그녀는 이제 마지막 사냥감을 눈앞에 둔 굶주린 암사자 그 자체였다. 시장을 가득 채운 것은 마동철의 공포에 질린 숨소리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오기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원초적인 공포와 눈앞의 존재에 대한 경외감만이 가득했다. 30명이 넘는 장정들을 단신으로, 그것도 10여 분 만에 모조리 쓰러뜨린 여자. 그녀는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무언가처럼 보였다. 말해,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마동철이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마지막 부하는 이미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는 지금이라도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다. 강서연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근처의 튼튼한 나무 도마 옆에 섰다. 그리고는 양손에 들고 있던 날카로운 발골용 칼을 탁당, 탁 소리를 내며 도마에 깊숙이 박아 넣었다. 그 모습은 마치 더 이상 너희 같은 것들을 상대하는데 무기 따위는 필요 없다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았다. 그녀는 피와 생선, 내장, 그리고 흙탕물로 더러워진 손을 앞치마에 슥슥 닦았다. 그리고는 품 안을 뒤젓대 묶고 낡은 가죽 지갑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시장 상인이라면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을 법한 아주 평범한 물건이었다. 그 평범함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큰 위화감을 자아냈다. 서연은 지갑을 열어 그 안에서 빳빳한 카드 한 장을 꺼냈다. 그녀는 마동철을 잠시 응시하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그 카드를 그의 발치 앞으로 휙 던졌다. 플라스틱 카드는 축축한 바닥을 미끄러지며 날아가 정확히 마동철의 구두 끝에 멈춰섰다. 마치 주인을 찾아온 사냥개처럼 마동철은 잠시 망설였다. 바닥에 떨어진 저 작은 카드가 마치 독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알아야 했다.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여자의 정체를, 자신이 대체 누구를 건드렸는지를.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카드를 집어들었다. 카드는 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내용은 선명하게 보였다. 그것은 군인 신분증이었다. 그것도 평범한 군인의 것이 아니었다. 신분증의 배경에는 푸른 바다와 날카로운 삼지창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대한민국 군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공포와 경외의 대상.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해군 특수전전단 UDT SEAL의 상징이었다. 마동철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사진으로 향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지만 지금과 똑같이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한 여군이 정복을 입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그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이름과 계급, 강서연, 계급 원사. 마동철은 원사라는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원사. 그것은 20년 이상을 군대의 모든 것을 바치고 온갖 험지를 구르며 살아남아야만 달 수 있는
부사관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계급이었다. 그런데 저 젊어 보이는 여자가 원사라고, 그것도 인간병기들만 모인다는 UDT에서 그의 머릿속에서 김민준이 공포에 질려 외치던 말이 메아리쳤다. 저건 특수부대 기술입니다. 저 여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의 비현실적인 힘과 기술, 수십 명을 상대로도 흔들림 없던 냉철함, 그리고 상대를 압도하던 살기, 그 모든 것이 이 낡은 신분증 한 장으로 설명되고 있었다. 마동철의 뇌리에는 과거의 뒷세계에서 떠돌던 소문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자들도 버티지 못하는 지옥 훈련을 모두 수석으로 통과하고 해외 분쟁 지역에서 전설적인 활약을 펼쳤다는 여자 UDT 대원에 대한 이야기. 그 누구도 실체를 본 적 없어 도시 전설처럼 여겨지던 코드네임 암사자 라이오네스의 이야기.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마동철의 손에서 신분증이 힘없이 떨어졌다.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거대한 몸이 그대로 무너지듯. 그는 차가운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쿵 하는 소리가 그의 절망의 깊이를 말해주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거나 분노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거대한 절망감과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대한 후회만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사채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짓밟아왔다. 법도, 경찰도 그의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동네의 힘없는 상인이 아니었다. 국가가 길러낸 최강의 인간병기이자 살아있는 전설 그 자체였다는 것을, 그의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마지막 부하는 마동철이 무릎을 꿇는 것을 보자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정신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다. 이제 이 거대한 사냥터의 의식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은 오직 사냥꾼 강서연뿐이었다. 서연은 무너진 마동철을 무감정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의 이름이 아닌 직책이 흘러나왔다. 마동철 대표.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상황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조용한 시장 안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바로 그 순간 시장의 정적을 깨고 멀리서부터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나였던 소리는 점점 더 여러 개로 늘어났고 점점 더 커졌다. 그것은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였다. 구원의 소리가 아니라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날카롭게 어둠을 찢으며 다가왔다. 이윽고 시장의 입구들이 번쩍이는 적색과 청색 경광등 불빛으로 가득 찼다. 차문이 열리고 방탄조끼를 입은 경찰관들이 곤봉과 테이저건을 든 채 조심스럽게 시장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신고 내용은 수십 명이 뒤엉킨 대규모 패싸움이었기 때문이다. 선두에 선 경관들은 시장 중앙의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은 피 터지는 난투극 현장이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마치 전쟁이 끝난 후의 고요한 폐허와도 같았다. 수십 명의 장정들이 의식을 잃은 채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고 그 중심에 한 여자가 유령처럼 고요히 서 있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젊은 순경 하나가 긴장한 나머지 고함을 치며 여자에게 총을 겨눴다. 하지만 그의 선임으로 보이는 나이든 경사가 그의 팔을 내리며 제지했다. 김순경, 침착해. 상황 파악부터 하자. 그의 눈에는 단순한 경계를 넘어선 깊은 의문이 담겨 있었다. 저 여자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벌였다는 말인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경찰들은 서연을 중심으로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지극히 조심스러웠다. 서연은 그들의 등장을 예상했다는 듯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무릎 꿇은 채 넋이 나간 마동철과 기절한 그의 부하들을 잠시 내려다볼 뿐이었다. 경찰들이 그녀에게 막 말을 걸려던 그 순간 서연은 다시 그 낡은 폴더폰을 꺼내 들었다. 경찰들이 긴장하며 그녀의 행동을 주시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익숙하게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은 단 한 번 울렸다. 상대가 즉시 전화를 받았다는 의미였다. 나다. 서연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지극히 짧고 간결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그녀의 목소리만으로 모든 것을 파악한 듯 즉시 상황을 물었다. 서연은 경찰들의 포위망 속에서 마치 자신의 안방에서 통화하듯 태연하게 보고를 시작했다. 윤소령, 강서연이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상황이 발생했다. 무릎을 꿇고 있던 마동철의 귀에 소령이라는 단어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의 동공이 절망으로 더욱 크게 확장되었다. 사채업을 하면서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일선 경찰이 아니었다. 그들은 돈이나 연줄로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었다. 진짜 무서운 것은 군, 검찰 같은 국가 권력의 핵심부였다. 서연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불법 사채업 및 집단 폭행 현행범 다수를 제압했다. 주범 독수리 금융대표 마동철 포함 총 32명. 전원 무력화 완료. 부상자는 있으나 사망자는 없다. 현장에 현지 경찰이 도착했다. 후속 조치를 위해 담당자 연결 바란다. 그녀의 말투는 민간인의 신고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임무를 마친 최정예 요원의 군더더기 없는 상황 보고였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리한 일의 결과를 통보하고 있었다. 마동철은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밟은 지뢰가 그냥 지뢰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 지뢰였다는 것을. 수화기 넘어 윤호준 소령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침착했다. 그는 서연의 능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알겠다. 5분만 대기하라. 즉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쪽으로 연결하겠다. 현장 경관들에게는 내가 직접 손을 쓰겠다. 몸은 괜찮은가? 선배님, 문제없다. 짧은 대답을 끝으로 서연은 통화를 종료했다. 그녀가 전화를 끊자마자 현장을 지휘하던 경사의 무전기에서 요란한 호출음이 울렸다. 중앙, 현장 출동 인원 응답하라. 경사가 다급하게 무전기를 들고 응답했다. 노량진 2팀 현장 도착. 상황 파악 중. 상황 파악은 필요 없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서울청 본청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다. 현장의 여성은 용의자가 아니다. 협조자다. 그녀의 모든 지시에 무조건 따를 것. 그녀의 신원에 대해 절대 묻지도 기록하지도 마라. 이것은 명령이다. 알겠나?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고위급 지휘관의 다급하고 엄격한 목소리에 현장의 모든 경찰관들이 얼어붙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잠재적 용의자였던 여자가 순식간에 자신들이 따라야 할 현장 지휘관이 되어버린 것이다. 경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무전기에 대고 외쳤다. 아, 알겠습니다. 명령 숙지 완료. 그는 무전기를 내리고 뻣뻣하게 굳은 동작으로 서연에게 다가가 거수경례를 붙였다. 성지시를 기다리겠습니다. 서연은 그의 경례를 가볍게 고갯짓으로 받았다.
그리고는 쓰러져 있는 마동철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주범입니다. 불법, 대부업, 폭행, 협박, 살인미수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다 적용하십시오. 여기 있는 모두가 공범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제 법적인 효력을 가진 명령이 되어 현장에 울려 퍼졌다. 경찰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쓰러진 장정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증거물을 수집했다. 마동철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자신의 제국이 한 여자의 전화 한 통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몇 분 후 시장 입구로 일반 경찰차가 아닌 검은색 세단 몇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것은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었다. 그들의 재킷 안쪽으로 언뜻 보이는 권총집과 날카로운 눈빛은 그들이 평범한 형사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괴물 잡는 괴물이라 불리는 최고의 엘리트들이었다. 광수대 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연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윤소령님께 연락받았습니다. 현장은 저희가 인수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의 태도는 존경과 경외 그 자체였다. 서연은 그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더 이상 현장에 미련이 없다는 듯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녀가 자신의 가게 쪽으로 걸어가자 광수대 팀장이 급히 길을 터주었고 다른 형사들과 경찰관들은 마치 모세 앞에 홍해처럼 양옆으로 갈라섰다. 그녀는 자신의 가게 앞에 멈춰서서 박살난 셔터와 어지러운 가게 내부를 잠시 응시했다. 그리고는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생선 한 마리를 주워 담았다. 그 모습은 방금 전 국가 권력을 움직여 거대한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한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일터를 망친 속상한 상인의 모습일 뿐이었다. 그 극명한 대비가 그녀를 더욱 비범하고 위대하게 만들고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 최진혁은 강서연 앞에 정중히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팀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다. 일선 경찰서 순경들은 감히 끼어들지 못하고 멀찍이 서 그들의 전문적인 현장 처리를 경외감 어린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최 팀장은 서연의 낡은 앞치마와 평범한 옷차림, 그리고 그녀 주변의 산더미처럼 쌓인 범죄자들을 번갈아 보았다. 윤소령에게 연락을 받고 전설적인 암사자의 비공식 작전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직접 눈으로 본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강서연 원사님. 현 시간부로 현장 지휘권 및 사건 처리 전반을 저희 광역수사대에서 공식적으로 인수하겠습니다. 이 끔찍한 현장에서 홀로 고군분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원사라는 호칭이 그의 입에서 나오자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던 여성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경악했다. 대한민국군 조직의 정점에 있는 살아있는 전설이 바로 이 허름한 시장의 생선 가게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서연은 그의 인사에 별다른 대답 없이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망가진 자신의 가게에 고정되어 있었다. 최 팀장은 그녀의 심정을 안다는 듯 조용히 옆으로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다. 가계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더욱 낮춰
서연에게만 들릴 정도로 속삭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마동철과 독수리 금융은 저희 팀이 지난 1년간 공들여 추적해온 악질적인 범죄 조직입니다. 하지만 놈이 워낙 교활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최 팀장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런데 오늘 밤 원사님께서 이놈들을 현행범으로, 그것도 집단 특수 폭행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와 함께 전부 잡아주셨습니다. 이건 저희에게 그야말로 은인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제 이놈들 평생 햇빛 보기 힘들 겁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이제 마동철의 범죄 제국이 끝났다는 공식적인 사망 선고였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형사들이 정신을 차린 마동철과 그 부하들을 거칠게 일으켜 세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다. 마동철은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바위에 스스로 머리를 찧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형사들이 범인들을 호송차로 끌고 가기 시작했을 때였다. 시장의 어두운 구석에서부터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소란에 잠이 깨 나왔거나 혹은 두려움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둘씩 어둠 속에서 빛이 있는 곳으로 걸어 나왔다. 그들 맨 앞에는 박 할머니가 서 있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의 빛이 없었다. 대신 평생을 짓눌러온 억압에서 벗어난 자의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최 팀장 앞으로 다가와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사님, 저놈들이 한 짓을 제가 다 봤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최 팀장은 할머니의 용기에 감동한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아니요, 박 할머니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해야 합니다. 저놈이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우리 피를 빨아먹었는지 내 두 눈으로 본 모든 것을 전부 다 말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은 무서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외침은 신호탄이 되었다. 그녀의 뒤를 이어 다른 상인들도 앞다투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제 가게 권리금을 저놈들이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제 아들이 저놈들한테 맞아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진단서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와서 자릿세를 뜯어가고 물건을 공짜로 가져갔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두려움에 침묵하던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가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의 신음이 아니었다. 불의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용감한 시민들의 함성이었다. 그들은 서연이 만들어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마동철은 호송차에 타기 직전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울분을 토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얼굴을 마주했다. 그가 평생 벌레처럼 여기고 짓밟아왔던 사람들이었다. 그는 이제 그 벌레들에게 물려 죽게 생긴 자신의 처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것은 법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인간적인 심판의 순간이었다. 모든 범인들이 호송차에 실려 떠나고 광수대 팀원들이 현장 정리를 마무리하기 시작했다. 시장을 뒤덮었던 공포와 절망의 기운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과 연대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서연은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영웅이 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작은 보금자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의 작은 날갯짓은 시장 전체를 짓누르던 거대한 폭풍을 잠재우는 태풍이 되었다. 최 팀장이 마지막으로 서연에게 다가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인사를 마친 그는 팀원들을 이끌고 조용히 시장을 떠났다. 이제 시장에는 서연과 그녀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몇몇 상인들만이 남았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자신의 가게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바닥에 나뒹구는 빗자루 하나를 조용히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묵묵히 부서진 가게의 잔해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다. 임무는 끝났다. 이제 그녀의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다음 날 새벽, 어둠을 밀어내며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시장에는 어김없이 아침이 찾아왔다. 밤사이 벌어진 폭풍 같은 사건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부서진 좌판의 잔해, 아직 채 닦이지 않은 바닥의 얼룩들이 간밤의 악몽을 증명하는 듯했다. 하지만 시장을 감도는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던 공포와 무력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흥분과 활기, 그리고 밤새 퍼진 놀라운 소문에 대한 경외감이 가득했다. 상인들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나와 삼삼오오 모여 간밤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들었어, 생선가게 강 씨가 혼자서 그놈들을 전부 다 때려 눕혔다는 거 말도 안 돼. 그 조용하던 사람이 거짓말이지.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경찰 특공대 같은 사람들이 와서 그 여자한테 깍듯하게 경례까지 했다고. 무슨 군대 별이라나 봐.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사이 강서연은 시장의 평범한 상인에서 전설적인 영웅으로 변해 있었다. 상인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켜준 영웅의 이야기를 신나게 떠들며 마치 축제 전날 같은 들뜬 분위기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시장 입구에 늘 그렇듯 조용한 모습의 강서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밤사이 벌어진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표정으로 시장에 들어섰다. 그녀가 나타나자 시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모든 상인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무관심이 아닌 존경과 호기심, 그리고 감사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모든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자신의 가게 앞으로 걸어갔다. 가게는 엉망이었다. 셔터는 찌그러져 있었고 좌판은 부서졌으며 바닥은 온갖 잡동사니로 어지러웠다. 그녀는 그 처참한 광경을 잠시 묵묵히 바라보다가 말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다. 그녀가 부서진 나무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박 할머니였다. 할머니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들려 있었다. 아가씨, 밤새 얼마나 고생했어. 우선 이거라도 좀 먹고 해. 할머니의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이 무언가 말하려 하기도 전에 또 다른 상인들이 그녀에게 몰려들기 시작했다. 덩치 좋은 정육점 사장이 튼튼한 연장을 들고 와 찌그러진 셔터를 두드리며 고쳐주기 시작했다. 쌀가게 주인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와 함께 바닥을 쓸었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들은 흩어진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강 사장, 혼자 하게 둘 수 없지. 우리가 다 같이 해야지. 우리 시장을 지켜줬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만 해. 그들은 더 이상 서연을 어려운 이웃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를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켜준 수호자이자 가족으로 대하고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녀의 무심한 표정 아래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군 복무 시절 느꼈던 전우애와는 또 다른 종류의 따뜻한 유대감이었다. 오전이 되어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무렵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시장을 찾아왔다. 그는 박할머니를 찾더니 밝은 얼굴로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할머니, 좋은 소식입니다. 독수리 금융이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로 판명되어 기존의 모든 채무 계약이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더 이상 그 빚 때문에 고통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소식에 박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다. 주변 상인들도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할머니를 부축했다. 지긋지긋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 모든 기적의 시작점이 된 강서연을 향해 상인들은 다시 한번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시장이 한산해진 틈을 타 서연은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돌렸다. 상인들의 도움으로 가게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였다. 그녀는 무심코 자신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훈련과 전투로 다져진 사람을 해치는데 특화된 손이었다. 그녀는 이 손을 증오하며 군대를 떠났었다. 하지만 어젯밤 이 손은 사람을 해치는 대신 사람들을 지켜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활기찬 시장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웃으며 흥정하는 사람들, 아이의 손을 잡고 장을 보는 부부,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상인들. 그녀가 지켜낸 것은 바로 저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다. 그녀는 군 시절 국가라는 거대한 개념을 위해 싸웠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이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실감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시장. 따뜻한 이웃들이 바로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국가의 진짜 모습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날이 잘 드는 칼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숫돌에 칼을 갈기 시작했다. 서걱, 서걱 하는 규칙적인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과거와 기술을 이 작은 평화를 지키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이 그녀가 찾은 새로운 임무이자 삶의 이유였다. 암사자는 이제 더 넓은 초원이 아닌 자신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키는 진정한 수호자가 되었다. 그날의 사건이 있고 나서 몇 주가 흘렀다. 시장은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지만 그 안의 분위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활기찼다. 상인들은 더 이상 서로를 경쟁 상대로만 보지 않았다. 그들은 거대한 위협에 맞서 함께 싸우고 이겨낸 끈끈한 유대감으로 뭉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강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시장의 암묵적인 수호신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녀가 가게 앞에 앉아 칼을 갈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인들은 그 어떤 위협도 두렵지 않은 든든함을 느꼈다. 아이들은 그녀를 슈퍼우먼 이모라 부르며 따랐고 그녀는 가끔 아이들에게 작은 생선이나 조개를 쥐어주며 희미하게 미소 짓곤 했다. 어느 평일 오후 시장이 조금 한산해진 틈을 타 서연의 가게 앞에 말쑥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찾아왔다. 며칠 전 전화 통화를 했던 그녀의 옛 부관이자 이제는 어엿한 소령이 된 윤호준이었다. 그는 서연의 평범한 상인 모습과 주변의 활기찬 시장 풍경을 잠시 신기한 듯 둘러보았다. 선배님,
잘 지내셨습니까? 윤소령이 깍듯하게 경례를 붙였다. 서연은 생선을 손질하던 칼을 내려놓고 그를 맞았다.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정복 입고 오면 더 시끄러워질 뻔했네. 그녀의 말에는 가벼운 농담기가 섞여 있었다.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모습이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시 시간을 냈습니다. 윤소령은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본론을 꺼냈다. 마동철과 독수리 금융, 조직원 전원. 어제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팀장 쪽에서 선배님이 확보해 주신 증거와 시장 상인분들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적용 가능한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주범 마동철은 최소 15년 이상 수감될 겁니다. 그것은 완벽한 승리이자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알리는 소식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감이나 기쁨보다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윤소령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이곳에 온 진짜 목적으로 보이는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오늘 온 것은 다른 용무도 있습니다. 군 상부에서도 이번 일을 비공식적으로 보고받으셨습니다. 선배님의 변치 않은 실력과 판단력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저희 특수전전단에 새로 창설되는 대테러 전문 교관팀의 팀장직을 맡아주실 순 없으시겠습니까? 선배님의 경험과 기술이 후배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산이 될 겁니다. 국가가 선배님을 다시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군인이라면 누구나 꿈꿀 만한 명예로운 제안이었다. 전설적인 영웅의 화려한 복귀. 하지만 서연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저었다. 고마운 제안이지만 사양하겠다. 하지만 선배님. 윤소령이 안타까운 얼굴로 무언가 더 말하려 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막으며 자신의 가게와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웃으며 손님을 맞는 박 할머니에게, 씩씩하게 물건을 나르는 정육점 사장에게, 그리고 제잘거리며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차례로 머물렀다. 나의 전쟁터는 이제 여기가 아니야. 호준아.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보여. 내가 정말 지켜야 할 국가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아. 그녀는 다시 윤소령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암사자가 아니었다. 평범한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안에서 자신의 행복과 임무를 찾아낸 한 사람. 강서연의 눈빛이었다. 나는 여기서 이 사람들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갈 거다. 그리고 다시는 누구도 이 사람들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하게 할 거야. 그게 나의 새로운 임무다. 윤호준 소령은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의 얼굴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읽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경례를 붙였다. 알겠습니다. 선배님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충성. 윤소령이 떠난 뒤 서연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마침 박 할머니가 갓 쪄낸 옥수수 2개를 들고 와 그녀에게 건넸다. 웬 잘생긴 총각이 다녀갔네, 남자친구야. 할머니의 짓궂은 농담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따끈한 옥수수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달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멀리서는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고 비릿한 생선 냄새와 구수한 음식 냄새가 기분 좋게 뒤섞여 시장을 감쌌다.
서연은 그 평범하고도 소중한 풍경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았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전설 속의 암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시장의 심장이자 평범한 이웃들의 든든한 울타리. 강서연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범함 속에 숨겨진 진정한 강인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